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82회 전산회계 1급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2회 책을 펼쳐보시면 연습 수험번호 문제의 유형, 감독 항목번호 이렇게 있고요. 1번부터 천천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거래 내용을 보고 10월 31일 결산시 수정분계 시 차변 계정 과목과 차변 금액으로 적절한 그 차변의 계정 과목 금액을 물어봤어요. 박스 보니까 2018년 8월 1일 2018년에 전 시험이니까 2018년으로 나온 거죠. 연도가 2018년 8월 1일 소모품 60만 원을 현금으로 구입하고 자산으로 처리했다. 그럼 8월 이때 분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때 분계가 어떻게 되냐면 보니까 이렇게 넘어가 버렸네요. 8월 1일 이때 분계를 해보면 현금으로 구입하고 자산으로 처리했단 말은 소모품으로 처리했다는 겁니다. 차변의 소모품 60만 원. 대변에는 현금 지급했으니까 대변에 현금 60만 원. 이렇게 분계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8월 1일 날. 10일 31일 날 결산 시 소모품 미사용액이 25만 원이다. 60만 원치 사가지고 쓰다 보니 기말에 25만 원치가 남았더라. 그러면 얼마를 쓴 건가요? 35만 원을 만큼 사용한 거죠. 사용분은 소모품비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용분만큼 소모품비로 바꿔줘요. 차변에 있던 소모품 중에 사용분 35만 원만큼을 대변에 써가지고 없애주고 대변에 소모품 35만 원 이렇게 없애주고요. 차변에는 소모품비 35만 원 이렇게 분계해주는 거죠. 차변 계정 과목과 차변 금액, 차변 계정 과목 제가 소모품비 35만 원이네요. 소모품비 4번이 답이네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2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구분할 수 없는 것은 보통 예금, 현금성 자산 맞습니다. 요구 불예금이죠. 은행 가서 달라고 하면 바로 돈으로 주죠. 자계약수표는 그냥 현금입니다. 우편한 증서도 그냥 현금이에요. 정기적금은 묶여 있어요. 기간으로 묶여 있죠. 그래서 이거는 현금, 현금 자산으로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번입니다. 현행 일반기업회계 기준서상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채무증권은 취득할 경우 만기보유증권, 단기매매증권, 매도강증권 분류한다. 채무증권이 채권입니다. 채권은 세 개 다 분류 가능하죠. 만기보유증권은 채권만 되고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은 채권, 주식 다 되죠. 맞습니다. 2번 단기매매증권 및 만기보유증권은 원칙적으로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이거 틀렸는데요. 만기보유증권은 공정가치가 아니라 원가에서 유효이자율법 같은 걸로 매년 생각을 해요. 단기매매증권은 공정가치가 맞는데 만기보유증권에서 틀렸습니다. 답이 2번이죠. 다음에 3번 단기매매증권의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매도가능증권으로 재분류 가능합니다. 딱 이런 경우에만, 시장성 상실한 경우에만. 4번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만기보유 맞죠. 그래서 답이 2번인데 문제 자체는 1번, 3번, 4번 지문은 쉬운데 딱 답이 되는 2번 지문만 조금 어려워요. 근데 제도를 알고 계신다면 2번이 애매한데 2번 답으로 찍자 해가지고 맞추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틀린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내용 자체는 책에 잘 안 나오지만 잘 틀리진 않은 그런 문제였습니다. 4번으로 가겠습니다. 재고자산의 수량을 파악하는 방법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수량 파악. 수량을 어떻게 파악할까? 수량, 우리 선입선출법 같은 것도 있었고, 고입선출 이런 것도 있었고, 또는 실지재고조사법이 있고, 개별법, 또 계속기록법 이런 것도 있었죠. 한번 보겠습니다. 개별법, 선입선출법, 고입선출법, 계속기록, 실지재고조사법. 보니까 계속기록법하고 실지재고조사법이 두 개가 수량 파악하는 방법이에요. 선입선출법, 고입선출법, 개별법 이런 것들은 단가 결정하는 방법이죠. 단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답은 다마 3번이 됩니다. 5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의한 단기말 재무제표에 표시할 유동부채 금액은 얼마인가? 유동부채를 찾으라는 거예요. 매입채무 유동부채 맞죠? 매입채무는 외상매입금, 지급보험 이런 거 유동부채 맞고 예수금도 유동부채입니다. 월급 지급할 때 세금 같은 거 떼놓은 금액.
단기 차입금, 단기자가 들어가니까 차입금 빌린 돈인데 유동부채 맞습니다. 장기가 들어가니까 이건 유동부채가 아니겠죠. 길다. 그래서 130만원, 600만원, 224만원. 계산기 두드려 보겠습니다. 다 더해봐야죠. 130만원 더하기 600만원 더하기 24만원. 다 합하면 754만원. 답이 3번이네요. 계산기는 항상 가지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합격할 때까지는, 합격하기 전까지는 계산기가 쓸 일이 있든 없든, 오늘은 계산기 쓸 일이 없으니까 들고 다니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계속 나와 한 몸으로, 우리와 한 몸을 항상 같이 다니시기 바랍니다. 시험 합격할 때까지. 6번 보겠습니다. 다음 내역이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억번, 영업사원 핸드폰 요금 60만원, 그러면 영업사원 핸드폰은 통신비죠, 통신비. 판관비와 관리비에 해당이 됩니다. 판관비. 2번, 영업부 사무실 감가상각비. 이것도, 이 감가상각비인데, 이것도 판관비에 해당이 됩니다. 판매비, 관리비. D급번, 자기는 기부금. 기부금은 대표적인 영업외 비용이죠. 영업외 비용. 분류는 끝났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 D급 맞죠? 기부금이니까요. 단기순이익에 대해 영향을 준다. 단기순이익에만 영향을 준다. 일단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건 맞습니다. 단기순이익에만이라고 만자가 좀 걸리긴 하는데 그래도 대충 맞는 것 같긴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번. 영업의 비용은 니은과 디귿의 합계인 100만 원이다. 이거는 확실히 틀렸네요. 영업의 비용은 디귿입니다. 니은은 영업의 비용이 아니고 판관비입니다. 그래서 1번이 확실히 틀리기 때문에 1번은 대충 맞는 이야기로 보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3번 보겠습니다. 기업과 니은의 합계인 130만 원은 판매비. 그렇죠. 합계 130 맞네요. 이건 판관비 맞습니다. 4번. 기업과 니은의 합계액은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 모두에 영향을 맞습니다. 판관비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고,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니까 당연히 단기순이익에도 영향을 미치죠. 오케이. 그렇습니다. 종합계산서의 순서는 반드시 머릿속에 있으셔야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보면 처음에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매출총이익이죠. 매출총이익. 여기서 판매비와 관리 판관비를 빼면 영업손익이 나왔죠. 영업이익 또는 영업손실. 여기서 또 빼거나 더하는 게 있죠. 영업에 수익이나 비용 이런 걸 더하거나 수익 빼고 비용, 수익 더하고 비용 빼고 이렇게 하면 이제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법인세를 빼고 나면 마지막에 단기순이익 이런 식으로 되죠. 그래서 영업손익에 영향을 미치면 단기순이익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7번 보겠습니다. 다음 유형자산 중 감가상각 계획처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업무에서 토지는 감가상각 하지 않죠. 바로 답은 1번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2번 보겠습니다. 관리사무실에 사용하고 있는 세단기. 이건 일종의 비품입니다. 감가상각 해야 되고요. 3번 업무 관련 회사 소유 주차한 건물도 당연히 감가상각 대상이 되죠. 4번 생산 직원 전용 교계실에 위치되어 있는 안마기도 역시 일종의 비품으로 유형자산, 그러니까 감가상각 해야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8번 보겠습니다. 자본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번 자본금은 우선주 자본금, 보통주 자본금. 그렇죠. 구분하는 게 맞고요. 발행주식수 곱하기 주당 발행가액이 아니고 액면가액이 되는 거죠. 액면. 자본금은 발행주식수 곱하기 액면가. 무조건 액면입니다. 그래서 답이 1번. 바로 1번이 틀렸네요. 2번 이익은 자본이익은 이익은 구분 맞고요. 3번 주식의 발행은 할증 발행, 액면 발행, 할인 발행이 있으며 어떤 발행을 하여도 자본금은 동일합니다. 왜? 자본금은 언제나 항상 always, 항상 맨날 발행주식수 곱하기 주당 액면가액이 자본금이 되기 때문에 항상 동일하다. 언제나 또 정해져 있다. 액면금액 곱하기 주식수. 4번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및 기타 포괄 소액 누계액으로 구분 표시한다. 맞죠? 5가지 구분. 반드시 이거는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본에는 이 5가지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9번입니다. 원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이제 원가 회계가 나오네요. 1번
원가의 추적 가능성에 따라 통제 가능 원가와 통제 불가능, 추적 가능성이면 통제 관련된 게 아니고 직접 원가, 간접 원가 이렇게 추적 가능하면 직접, 추적 불가능하면 간접. 바로 1번이 틀렸고요. 2번 조업도 제품 생산량, 조업도가 증가함에 따라 단위당 변동비는 일정한데 단위당 고정비는 단위당에 붙어서 그렇습니다. 단위당 변동비는 항상 똑같습니다. 근데 단위당 고정비는 많이 생산할수록 단위당으로 나누니까 줄어들죠. 맞습니다. 3번 직접 농업비, 제조간접비는 모두 가공원가. 그렇죠. 농업비하고 제조간접비는 가공원가에 해당이 되죠. 4번 매몰원가는 이미 발생한 원가로 현재의 의사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걸 과거의 원가입니다. 지금 과거에 노트북을 200만 원 주고 샀다. 지금 중고나라나 뭐 당근 마켓에 팔려고 하니까 이거 50만 원 밖에 안 주더라. 팔까 말까? 과거에 200만 원에 산 거는 지금 의사결정에 아무 영향이 없죠. 매몰원가죠. 넘어가겠습니다. 10번으로 갑니다. 직전 농업비의 70%를 제조간접비로 배부하는 경우 만일 특정 작업에 배부된 제조간접비가 35,000원이라면 그 작업에 소요된 직접 농업비는 얼마인가? 보겠습니다. 제조간접비가 35,000원이다. 근데 직접 농업비의 70%를 제조간접비로 배부한다. 그럼 직접 농업비는 얼마인가? 직접 농업비를 X로 놓고 보면 X 곱하기 70% 0.7 하면 배부된 제조간접비 35,000원이 나와요. 그렇죠? 그렇다면 X는 35,000원 나누기 0.7 하면 되는 거죠. 곱하기 넘어가면 나누기 되니까 35,000원 나누기 0.7 하면 5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네요. 11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중 제조원가 계산을 위한 제공품 계정에 표시될 수 없는 것은 제공품 계정, 일단 제공품 계정을 한번 기억해 보죠. 제공품 T자 크게 그려가지고 제공품, 기초 제공품은 자산이니까 기초가 당연히 차변에 오고 대변에는 기말이 올 것이고요. 차변에 여기 단기 총 제조원가가 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대변에는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오죠. 그럼 뭐죠? 단기 총 제조, 여기 오네. 맞네. 맞고. 단기 제품 제조원가, 여기 단기 제품 좀 맞네요. 맞고. 기초 제공품 여기 있죠. 원재료는 원재료 계정을 가야 되겠죠. 원재료는 제공품 계정이 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네요. 12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중 보조 부분 원가를 제조 부분에 배부하는 방법에 속하지 않는 것은 직접 단계 상호 이런 게 있죠. 직접 단계 상호 간접 배부법이라는 건 없습니다. 3번의 답이죠. 13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서 세원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필요적 기재사항은 4가지가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공급하는 사업자 등록번호 맞고 공급 연월일은 틀린 보기로 굉장히 자주 나온 것이 공급 연월이 아니라 작성 연월일이 필요적 기재사항인 거죠. 틀렸고요.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맞고 공급 가액과 부가세 당연히 있어야 됐고 이거 틀린 보기로 자주 나오니까 아예 그냥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작성 연월일이지 공급 연월일이 아니다. 14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세 영세율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영세율은 수출하는 재화에 적용된다. 맞네요. 주로 수출하는 재화에 적용됩니다. 맞습니다. 2번 영세율은 완전면세 맞죠? 면세 제도는 부면세, 영세율 제도는 완전면세 맞습니다. 3번 직수출하는 재화의 경우에도 세원계산서 발행 교부 이거 안 해도 되죠. 직수출하는 경우 외국에 직수출하면 외국은 뭐 다른 나라들은 세원계산서 제도가 있는 나라도 있고 없는 나라도 있습니다. 세원계산서 제도가 없는 나라는 세원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겠죠. 세원계산서보다 뭐 수출 관련된 서류들이 보다도 확실한 서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직수출할 때는 세원계산서 발급이 필요가 없죠. 4번 영세율은 소비주의과세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 맞습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고요. 15번으로 가겠습니다. 주성실은 2018년 3월 5일에 폐업했다고 해요. 폐업 시 자산 보유 내역은 다음과 같다. 부가세 신고 시 과세 표준은 얼마인가? 폐업 시 잔존 제한은 이 재고 자산에 대해서는 시가를 과세 표준을 합니다. 그래서 800만 원.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하고 실무 들어가겠습니다.